시비와 줄거리. 해주댁을 떠나 태임을 만난 종상이는 마침내 청혼을 한다. 오랜 기다림 끝에 태임은 청혼을 받아들이며 동시에 태남에 대한 각별한 보살핌을 요구하고 종상은 후성을 둘이서 함께 잘 돌볼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자신은 상인의 길을 걷겠다고 천명한다. 이어 종상은 이성이에게로 가 혼담을 넣는다. 이성은 타고난 상인 기질로 큰 부를 축적하고 있었는데 종상의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지고 복이 굴러들어왔다고 반기지만 겉으론 체면치레를 한다. 이성은 형 부성에게로 가 태임의 혼인을 거론하고 태임이 아직 혼인 못한 것에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부성은 시름을 덜게 돼 크게 기뻐한다. 한편 이성은 전씨가 맏형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 자신의 셋째 아들 분열이를 양자로 내놓겠다는 제의를 하며 태임의 혼사를 함께 준비하기로 한다. 설이 오고 나서 동짓달까지도 그 고고하고 교만한 자태를 흐트러뜨리지 않던 만추국도 모진 첫 추위가 닥친 어느 날 언 꽃잎을 분분히 흩날리며 땅바닥에 눕더니 날씨가 풀리고 나서도 일어나지 못했다. 마당이 하 지저분하여 언녀나범에게 치우라 일렀더니 썩썩 베어서 묵는데 꽃 지기 전에 이미 시든 줄기가 해묵은 익모초 다발처럼 와석거렸다. 뒤란이 앞들보다 가을이 한 발 앞서 더욱 스산했다. 특히 머리빵아씨가 빠져 죽은 우물을 메꾼 자리는 볕이 안 들어 화초도 안 되고 언제부터인지 부추가 자생해서 해마다 기승스럽게 자랐다. 가끔 언년내가 뜯어다가 장아찌를 해먹긴 해도 그대로 방치된 부추덤불은 무릎이 넘게 자라다가 가을에 꽃 피고 열매까지 맺고 나서야 얼어 죽었고 얼어 죽은 자리는 늪처럼 누추했다. 아무리 드난꾼들의 수요는 줄지 않았다고 하지만 태임이 혼자서 그 넓은 집에 주인 노릇을 한 지가 벌써 5년째였다. 하인들의 빚을 걸레질도 이루 구석구석 미칠 수 없었지만 미칠 수 있었다고 해도 주인의 인기척이 고루 미치지 않은 집구석이란 멀쩡한데도 퇴락해 보이기 마련이다. 태임이는 그동안 외면하고 산 집 구석구석에 갠 스산함과 흐트러지지 않은 채 잊혀진 것들을 곰곰이 눈여겨보았다. 너무 오래 외면하고 살았기 때문일까. 그것들은 아득하고도 낯설었다. 그녀는 20이 넘었지만 머리꼬랭이를 늘어뜨리고 있는 한 30이 넘었어도 계집애였다. 계집애가 제 애미가 우물에 빠져 죽은 드넓은 흉가에서 혼자 산다는 건 당대의 윤리감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었다. 여자란 누구에게든지 속하는 게 마땅했다. 고아가 됐다고는 하나 버젓하게 행사하면서 사는 삼촌이 둘씩이나 있었다. 속하기를 거부하고 사는 태임이의 생활 방식은 삼촌들 역시 이해했다기보다는 지치게 했고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그래봤댔자 그들의 상상력의 한계는 계집애는 무조건 어디에건 속하게 하는 거였다. 동해랑 집엔 돈깨 말고도 엄청난 은이 묻혀있고 그걸 아는 건 태임이밖에 없다고도 했고 우물에 빠져 죽은 머리빵아씨의 혼백이 태임이를 붙잡고 놓아두지 않는다고도 했다. 제명에 못 죽은 원호는 태임이마저 제명에 못 죽게 하리라는 끔찍한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소문도 태임이가 동해랑 집에 속한 걸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건 어쩌면 사실이었다. 태임이는 묻힌 은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었고 원기를 본 일도 없었지만 그 집을 떠날 수가 없었다. 그 집에 자신이 속한 게 아니라 그 집이 자신에게 속한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 집에 머물러 사는 게 그녀로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혼자 사는 외로움 역시 자연스러웠고 외로움에 다치지 않으려는 참담한 노력 역시 자연스러웠다. 그런 노력이 남보기에 독종으로 보였어도 할 수 없었다. 남이 뭐라고 할까 같은 건 관심도 없었지만
남들이 불쌍해할 만큼 청승을 떠느니 차라리 독종 소리를 듣는 게 훨씬 편안했다면 그건 역시 꾸밈없는 그녀의 성품이었다. 이제야 비로소 그녀에게 속한 크나큰 집에 골고루 들어간 한겨울을 직시할 수 있게 된 것만 봐도 그녀는 보통의 약한 인간에 불과했다. 남들에게 독하게 보인 게 그녀에겐 참담한 노력의 결과였다. 다시는 혼자서 이 집에서 겨울을 나는 일이 없으리라. 이게 혼자 겪는 마지막 겨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음으로써 무인지경으로 횡행하는 겨울의 한기와 적막을 여유 있게 바라보고 견딜 수가 있었다. 그렇게 잘 견뎌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혼자 사는 마지막 겨울이 아니라면 울어버릴 것처럼 그동안의 외로움은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했다. 내년 봄엔 시집간다. 식구가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가슴이 터질 듯이 부풀었고 앞뒤뜰에 죽은 나무들이 떨치고 일어나 꽃과 잎을 터뜨리는 생명의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혼자 사는 건 사는 것도 아니었다. 태이미는 혼자서 산 동안을 돌이켜보며 죽어있던 것처럼 느꼈고 시집가는 걸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경이롭게 여겼다. 3월엔 죽은 나무들이 물이 오르고 꽃망울을 터뜨릴 뿐 아니라 땅속의 풀뿌리와 미물들이 일제히 움트리라. 태이미는 또 종상이와 함께 바라보고 즐길 그 화창한 풍경지 속에 태나미를 빠뜨리지 않았다. 전처만이 태이미에게 그 아이 얘기를 처음 했을 때 긴 말은 없었다. 비늘 모양으로 자른 증표와 함께 그 아이는 관옥 같더라가 전부였다. 고작 그 한마디가 태이미에게 그리도 깊이 사무쳤던 것은 그 한마디에 서린 진하고 복잡한 만감 때문이었고 그 할아버지와 그 손녀만의 특이한 교감 때문이었다. 전처만 영감은 그 아이를 무턱대고 사랑한 나머지 그 아이가 전시집 핏줄이 아니라 맏며느리의 수치스러운 부정의 시라는 걸 깜빡 잊어버린 듯했다. 죽음이 가까워올수록 그런 증세는 더해 그 아이가 종손인 것처럼 착각하고 위로받았다는 걸 태이미는 알고 있었다. 태이미는 그런 할아버지의 환상까지 물려받은 양 그 아이를 무턱대고 사랑했고 그 아이에 의해 대가 이어질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었다. 그것이 도의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가당치 않다는 건 알고 있었으나 꼭 무슨 수가 생겨 그 일이 이루어지고 말 것 같았다. 그럴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나 꾀를 궁리해 본 바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전처만 영감이 태이미에게 무턱대고 그 아이를 부탁했듯이 태이미 역시 무턱대고 꼭 그렇게 만들어줘야 할 것 같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 아이를 위해서도 종상이와 혼인하는 일은 얼마나 잘된 일인가. 종상이는 태나미에 대해 그녀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여태껏 쭉 두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도맡아 왔었다. 그녀의 가장 큰 비밀을 알고 하는 혼인이니 그 짐도 저절로 나누어 져주겠지. 벌써부터 그녀는 태나미를 떳떳하게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종상이에게 반쯤 떠맡긴 것처럼 느꼈다. 종상이라면 능히 할 수 있으리라. 그만큼 종상이는 그녀에게 믿음직스러운 신랑이었다. 그 아이로 하여금 장차 전시가의 대의를 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테고 시간도 걸리겠지만 동해랑 집으로 데려다가 그를 읽히고 넓으나 넓은 앞뒤뜰을 마음껏 뛰놀게 하는 것쯤은 혼인만 하면 당장이라도 가능할 것 같았다. 태이미는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관옥 같다는 아이를 마음속에서 키웠듯이 요새는 마음속에서 뛰어놀리고 있었다. 그 아이의 발길이 닿는 데마다 봄풀은 향기롭게 돋아날 테고 그 아이의 손길이 닿는 가지가지마다 꽃망울은 화사하게 피어날 테고 사시장철 우중충한 부추밭은 그 아이의 건강한 체중에 짓밟혀 비로소 그 음습한 상처를 아물리리라. 어서 봄이 왔으면, 그 아이가 왔으면.
23살이 되도록 머리 꼬랭이를 느리고도 시집가고 싶다면 누가 뭐랄까봐 이렇게 정작 하고 싶은 건 뒷전으로 미루고 객적은 생각으로 마음을 부풀리곤 했다. 그게 얼마나 허황한 꿈이었다는 걸 안 건 정월 초하룻 날이었다. 분열이가 처음으로 제주가 되어 조상에게 고축하는 차례는 엄숙하고도 경사스러웠다. 차례를 위해 장만한 제수도 그 가지수에 있어서나 볼품에 있어서나 들인 정성이나 솜씨에 있어서나 전처만 영감의 생전 중에서도 전성시대를 방불케 했다. 졸업식을 며칠 앞두고 설을 새러 온 종상이까지 처음 참여한 차례는 태임이의 놀라움은 아랑곳 없이 곧 즐거운 설상으로 이어졌다. 분열이는 설세고 겨우 5살이었지만 효선 분열이 됨으로써 한결 의젓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고 부성이도 이성이도 오래 벼르기만 하던 자식된 도리를 비로소 다한 양 개운하고 만족스러워 보였다. 맛 좋은 음식과 무거운 짐을 벗었다는 홀가분함으로 두 집 식구들은 마냥 활락했고 앞으로 남은 태임이의 혼사 얘기는 그 활락함에 즐거움을 보탰다.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태임이는 혼이 나고 나면 이내 이 집을 떠나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분열이가 제주가 됐다는 건 곧 이 집의 당주가 된 걸 의미했고 실질적으로 이 집을 독차지할 수가 없는 나이라고 해도 비워주는 게 마땅하다는 공론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그건 태임이와는 상관없이 벌써부터 정해진 일이고 신랑 색시가 신접 살림할 집지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된 화제였다. 그나마 무일푼으로 장가드는 종상이의 자격지심을 건드릴까 저어해서 곧 노총각 노처녀를 골탕 먹이는 악이 없는 농짓거리로 변했다. 종상이는 30이 다 된 노총각답게 처삼촌들의 이런 짓궂음에 유들유들했지만 태임이는 그 시끌시끌한 소리만 듣고도 모욕감을 느꼈다. 실상 태임이가 모욕당했다고 느낀 건 그런 농짓거리가 아니라 전시가의 중대한 일로부터 자기만 감쪽같이 소외됐다는 것과 삼촌들의 그런 처사에 조금도 하자가 없다는 거였다. 생각할수록 그럴 수는 없는 일이건만 삼촌들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고 굳이 잘못이 있다면 그 일을 좀 더 일찍 하지 못한 거라는 새로운 사실에 그녀는 심한 낯가림을 했고 응석꾸러기 아기처럼 발버둥쳐 울고 싶었다. 설 새고 나서 졸업식을 하려고 부랴부랴 떠나는 종상이와 단둘이 만나는 것도 삼촌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해서 잠깐 이루어졌다. 분열이가 양자로 들어온답니다. 태임이는 다짜고짜 숨가쁘게 그 얘기부터 했다. 분열이는 될성 부른 아이요. 튼튼하고 총기 있고 가문의 복이 아니겠소. 그럼 그 일을 미리 알고 계셨으니까. 내가 그걸 어찌 설날 처음 알아시다.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의논 한마디 없이 그런 큰 일이 결정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마에도 표정이 있다는 건 신기한 일이었다. 태임이의 새하얗고 동구스름한 이마에 응섭바지가 막무가내 고집을 피우려고 할 때처럼 파격적인 충동이 알른알른 내비치고 있었다. 종상이는 빙긋 웃음부터 흘렸다. 가슴속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도 같았고 간질간질 간지럼을 타는 것도 같았다. 태임이는 그러나 그런 눈치에는 맹문이었다. 왜 웃기만 하시니까? 실없이. 내 말이 말같이 않시니까. 예, 좀. 아기씨는 곧 출가 외인이 됩니다. 그런 일은 모르는 척해도 돼요. 어떻게 날더러 그 일을 모르는 척하라 하시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혼인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혼인을 하다니요. 종상이의 안색에서 간지러움을 참는 것 같은 객적은 웃음기가 싹 가시고 단호해졌다. 태임이가 오히려 움찔하면서 할 말을 더듬었다. 나와 우리 사이라면 그 애를 태남이를 우리 식구로 만드는 게 쉬울 줄 알아시다. 내가 잘못 짚었다면 그렇다고 말해줘요. 시방이라도. 그 얘기라면 접대 그러기로 약조한 일 아닌감요. 난 약조한 일을 지킵니다. 아기씨는 징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 자격도 있고요. 징표 때문에 마지못해 그 아이를 데려오겠다는 건 싫어요.
그 애를 귀해해줘야 해요. 할아버지가 그 애를 끔찍이 귀해하셨듯이. 그 어른이 그 애를 귀해하셨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다면 또 모를까. 태남이에 대한 태임이의 비정상적인 집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지라 종상은 좀 모질다 싶은 소리를 거침없이 했다. 그러나 태임이는 상처받기보다는 터무니없이 자신만만해졌다. 그 애가 내 동생인데도요. 할아버지는 그 애가 내 동생이라는 것만으로 그 애를 얼마나 귀해하셨는지 나는 알아요. 어머니가 나에게 동생을 낳아주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정절을 못 지킨 걸 조금도 노여워하지 않으신 할아버지신 거려. 아기씨가 원한다면 그 애가 아기씨 동생이라는 걸 드러내놓고 키울 수도 있어요. 당장이야 못하겠지만 차차 눈치 봐가며. 내 소원이 고작 그건 줄 알아시니까. 난 그 애를 꼭 이 집에서 키우고 싶었단 말이에요. 나는 종당엔 출가 외인이 되겠지만 그 애는 이 집에서 남아 주인 노릇하고 제사도 받들게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뜻이 맞으면 그 애를 그렇게 되도록 뒷바라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언감생심. 어드럽게 그런 일을 감히 꿈이라도 꾼단 말이니까. 그건 하늘 무서운 짓이에요. 분열이가 양자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될 수 없는 일이고 나하고 뜻이 맞을 리도 없는 일이야요. 내가 막대를 써도 방구림 안 할 때부터 어른이 무색하게 언행이 숙성하고 또박또박 경호 바르던 태임이었거늘 어쩌자고 태남이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법도 모르고 경우도 없는 것처럼 구는 겐지. 종상이는 난감해서 눈살을 찌푸렸다. 혼이 나기 전에 미리 밝혀두는 게 좋겠시다. 아가씨가 나에게 과람한 건 사실이나 남의 가문에 그런 무서운 음해를 붙일 작정까지 하고 아가씨를 취하고자 하진 않는다는 걸 분명히 해두고 싶소. 아기씨는 어때요? 내가 고작 그런 음해나 붙이는데 만만한 상대이기 때문에 혼인을 승낙한 거요. 나를 지아비로 삼을 만해서 승낙한 거요.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잘 생각해봐요. 우리 혼약을 파약할 각오까지 하고 묻는 거니까. 종상이의 수치 짙은 눈썹이 꿈틀 곤두섰다. 수려한 얼굴에 획을 긋듯이 뚜렷하게 과단성이 가해지는 걸 태임이는 싫지 않은 기분으로 눈여겨보았다. 당장 대답해도 되겠시니까. 당장 대답하지 말라니까요. 종상이가 황망히 말렸다. 당장 대답할 수 있어요. 그 일이라면. 그 일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라 나 혼자서 벌써 여러 번 생각해 봤거들랑요. 태남이를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없게 됐다는 걸 알고 나서 쭉 나한테 묻고 또 물었죠. 태남이를 잘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고른 신랑인가, 정말 시집이 가고 싶어서 고른 신랑인가 하고요. 그랬더니 뭐랍디까. 종상이는 그 자리에 없는 제3자의 의견을 묻듯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도 시집은 가고 싶대요. 별꼴이죠. 아기씨도 보통 여자에 지나지 않는군요. 나를 여장부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독하다고 여기는 건 더욱 싫고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수군대는지 나도 알아요. 어머니가 우물에 빠져서 돌아간 이 큰 집에서 계집애가 혼자 산다고 별의별 억측들을 다 하는 모양이지만 귀신이 안 나오는 걸 어드럭하니까. 안 나오는 귀신을 어드럭해 보냐 말이에요. 귀신이 안 나와도 나온다고 법석을 떠는 사람이 이상하지. 귀신이 안 나오니까 못 보고 예사롭게 사는 사람이 뭐 이상하니까. 태임이의 당돌한 눈길에 호소하는 듯한 슬픔이 어렸다. 종상이의 심신이 감미롭게 떨렸다. 나도 귀신이 나오기 전에 자지러지는 신용부터 해야 여자답다고 생각하는 계집애는 질색이에요. 안 나오는 귀신은 못 보는 게 옳아요. 그것 때문에 상심하는 건 말도 안 돼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혼례를 치르지 않으면 왜 사람들한테 어른 대접을 못 받는지 알 것 같아요. 난 모르겠는데요. 왜죠? 혼약만 하고도 내가 때를 써도 안 되는 일도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또 태남이 얘긴가요? 그만할게요. 어른은 눈치도 있어야 하겠죠.
어른 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지만 말아요. 어른이 되길 참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도록 금실 좋은 부부가 됩시다. 우리. 종상이도 졸업식이랑 그 밖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고 동해랑 집에선 본격적인 혼수 바느질이 시작되었다. 천처만 대에 와서 자손도 가세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번성한 편이지. 그 윗대의 형제들은 이산하고 절손하고 하여 대사를 거둘 만한 친척이 없었다. 그래도 금집 많은 사돈강까지 통틀어 오복을 갖춘 노인네를 모셔다가 손수 바늘 한 땀이라도 뜨게 하는 걸로 위안을 삼았을 뿐 그 밖의 바느질은 부성이 댁의 총지휘 아래 솜씨 좋은 진모를 부려야 했다. 당태솜이 바리로 들어오는가 하면 조급한 다듬이질 소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콩복듯 오도방정을 떨었다. 해가 바뀌자마자 한꺼번에 밀어닥친 이런 부산하고 엄청난 혼수 바느질에 태임이는 부끄러움을 타기보다는 실색을 했지만 줄이거나 그만두게 할 수가 없었다. 일이 다급해질수록 삼촌 댁들은 내 딸만 같아도 진작부터 구미구미 꿰매 놓았을 걸 하는 자격지심 때문에 더욱더 분량과 가지수를 늘리려고만 했다. 태임이 외가에도 알리는 게 도리라느니 이왕 인연 끄는 거 지금 와서 다시 이어받댔자 부질없지 싶다느니 서로 엇갈린 의견이 조심스럽게 대두된 것도 그 무렵이었다. 태임이의 고적한 처지가 혼인잔치에서 남보기에 흉할 만큼 두드러질까봐 인연 끊고 지내던 사돈간을 다 아쉬워하는 듯했다. 며느리가 우물에 빠져 죽자 그 목숨보다도 집이 흉가가 된 것만을 아까워한 홍씨 부인이 온갖 악담을 퍼부으며 사돈의 문상까지를 거절한 후 끊긴 내왕은 전처만 영감의 뒤를 이어 홍씨 부인까지 망인이 된 후에도 회복되지 않은 채로 있었다. 그쪽 역시 딸의 죽음으로 가슴에 못 박힌 채 몸져 누웠던 사돈마님이 세상을 떴기 때문이다. 말이 난 김에 태임이는 외가에 한번 다녀오고 싶다고 큰삼촌에게 소청했고 좋도록 하라는 허락이 떨어졌다. 태임이는 삼촌들이 죽은 어머니에 대해 어느 만큼 알고 있을까가 궁금했지만 물어보진 않았다. 아마 세상에 떠도는 소문 이상은 알고 있지 못할 테고 더구나 태남이에 대해 알고 있는 건 이 집안에선 할아버지뿐이었다고 믿고 싶었다. 증거 없는 소문이란 죽은 사람한테까지 따라다닐 기력은 없는 법이다. 완연한 봄이었다. 먼 산엔 아직 눈이 조금 남아있고 버들피리도 안이 났지만 훈풍이 파란 보리밭을 빗질하듯 쓰다듬듯 지나가는 게 보였다. 기민머리가 상긋하게 나부끼면서 기쁨인지 슬픔인지 분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잔물결을 일으켰다. 머리방앗이 마지막 친정 나들이를 모시고 갔던 곳도 꼭 이맘때였나 봐요. 이젠 처다들까지 낳아 기돌레가 된 그만이도 심란한 듯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때 자네가 모시고 갔던가? 예, 돌아가신 어르신네께서 일부러 저를 사랑으로 불러 부탁을 하셨어요. 뭐가 짚히시는 게 있으셨던지 어찌나 자상하게 타이르시는지 몸둘 바를 몰랐다니까요. 홍삼 한 동고리 짝도 손수 챙겨주셨고요. 무슨 홍삼이 그렇게 무거운지 모가지가 빠질 뻔했더래시다. 같은 한 그릇 밥도 눌러 푸는 것 다르고 날려 푸는 것 다르다고 이 어른이 며느리 생각을 이만큼 끔찍이 하시는구나 싶어 한편 흐뭇하더라고쇼. 아무렴 그 어른 자애를 누가 따르겠는. 그래도 그때부터 병색이 완연한 아씨를 걸려서 피정을 보낸 건 너무하지 않으시니까. 어찌나 쉬엄쉬엄 가다가는 쉬고 쉬고 나선 되돌아보곤 하시는지 반나절도 더 걸렸다니까요. 그만해 두게나. 하고 싶은 말에 중툭을 끊긴 기돌레가 뒤통수에다 수통 맞게 올려진 쪽을 좌우로 흔들면서 앞장섰다. 가냘픈 은비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수치였다. 외삼촌 손태복은 장사일로 한양 가 있는지 달포가 넘는다고 했다. 외삼촌 댁은 그동안 몰라보게 늙어서 안방 차지하고 장죽을 물고 있었다.
근력이 주로 보이니 수다스럽던 인상도 많이 가라앉아 보였다. 큰절을 올리고 나자마자 다짜고짜 옆으로 끌어당겨 어깨를 토닥거리며 울먹였다. 오랜 시집 간다며 시상에 여적지 이 머리꼬랑이를 느리고 다녔으니 제 속은 얼마나 탔으며 숙부님네들은 또 얼마나 우세스러웠을꼬. 기별이 왔던가요? 기별은 무슨, 그 양반들이 기별할 양반이라던. 우리도 기별 같은 건 바라지도 않고. 기별 안 해도 내 혼사 때는 우리 두 내외가 무작정 고개 숙이고 쳐들어갈 판이었다. 그래도 괜찮을라나요? 죽여줍쇼 한 구석에 수굿이 틀어박혔으면 설마 내쫓겠는. 그쪽에서 무슨 억하심정이 남아있건 내 경사는 꼭 보고 싶은 걸 얻으러커는. 고맙습니다.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어머니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외갓때까지 두고두고 수모를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못할 노릇은 우리 집에서 더 많이 한 걸 제가 뻔히 아는데. 쉿!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다. 여자의 실절은 그보다 더 큰 벌을 받아 마땅해. 알겠는. 행여 정절을 가벼이 여기는 소릴랑 입에 담지도 말고 생각도 말거라. 애미 닮았단 소리 듣지 않도록 처신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효도라는 걸 늘 명심해야 하느니. 어렸을 때 인상으로 말이 해퍼서 을의 주책이거니 만만하게 대했던 외산촌댁답지 않게 어렵게 굴었다. 나이 들고 며느리 보고 의식이 충족하고 두루 오복이 갖추니 채통을 차려도 어색하지가 않았다.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그래요. 딸 시집 보낸 쪽에서만 잘못을 다 뒤집어 쓰는 것도 억울하고요. 인지상정으로 너희 어머니 불쌍한 걸 왜 모르겠는. 내가 딸이라 해도 아마 나만큼 애간장이 녹지는 않았을라. 그래도 우린 너희 집에 대한 원한 요만큼도 없다. 왠 줄 아냐? 우리가 남부담 착하거나 배알이 없어서가 아냐. 너희 할아버지께서 생전의 인지상정으로 우리한테 진 빚은 다 갚아주고 돌아가셨기 때문이란다. 갚아주셨고 말고. 법도로 잘못한 건 하나도 안 따지셨지. 외삼촌 댁은 병색이 완연한 전천만 영감을 샘말 배서방네까지 인도해서 태남이와 상면시키던 광경을 어제런듯 떠올리며 콧날이 시큰했다. 그 양반이 태남이에게 보여주던 그 깊은 관심과 자애는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여서 그 당시엔 노망으로 돌렸고 그 후에는 전시가의 처사가 야속할 때마다 떠올려 위안을 삼았다. 그 사건은 외삼촌 댁에게 있어서 하나의 기적이었다. 사촌 올케가 점심상을 차려오고 그보다 앞서 점심 요기를 시킨 기돌레를 돌려보내고 하느라 둘만의 비밀스런 얘기는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밤에 나란히 누운 잠자리에서 태임이는 불쑥 말했다. 내일 태남이 좀 보러 가게 해주세요, 외숙모. 뭐라고? 외숙모가 잠자리에서 튕기듯이 벌떡 일어나 앉으면서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얘가 큰일 날래네. 그 애는 모타로 찾아.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이에요. 보고 싶은 건 당연하잖아요. 아이고, 이 철없는 거사. 동생은 무슨 놈의 동생이고 보고 싶긴 뭐가 보고 싶어. 더군다나 내일 모레면 시집갈 계집애가. 여자는 시집가면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 보고 싶은 것도 줄이 참듯 참아내야 시집살이를 온전히 한다는 소리도 못 들었는. 걘 내 거란 말이에요. 내 거라니. 넌 내 자식도 안 낳을 거야. 할아버지가 나한테 걔를 주셨단 말이에요. 태임이는 고집불통의 어린애처럼 채머리를 흔들며 제소리만 했다. 주셨다니. 걔가 무슨 물건인 줄 아는. 보물단지인 줄 알아. 외삼촌 댁은 화를 참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태임이 머리를 콩콩 쥐어박았다. 태임이가 잘 보이지도 않았거니와 하는 소리가 하도 철딱선이 없으니 부지 중에 쬐끄만 계집애인 줄 착각을 하고 있는 듯 했다. 사람이 어드럽게 보물단지보다 못하게 시니까. 물려받은 재물은 대견해하고 잘 간수하길 바라면서 사람 물려받은 건 왜 버리려 하시니까. 태임이가 주먹을 피해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 짓눌린 소리로 속삭였다.
외삼촌 댁이 부시럭부시럭 머리맡을 더듬었다. 담뱃대를 화로에 쑤셔박고 뻐끔뻐끔 불을 당기더니 몇 모금 빨고 나서 입을 열었다. 너한테는 말 안 하려 했다만 말이 난 김에 해둬야겠다. 태남이 애비도 눈이 시뻘개서 그 애를 찾는단다. 태남이 애비라뇨. 그 애한테 애비 같은 건 없어요. 이거사 애비 없이 어드럽게 사람이 생기는. 그래도 그 애는 달라요. 오냐 다른 걸로 해두자. 그 애는 애비애미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애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려라. 그게 피차의 신상에 이로울 게다. 그 아인 제 거란 말이에요. 그 애를 제가 가질 수 있는 징표를 주셨단 말이에요. 할아버지께서. 이런 답답이가 있나. 그 애를 내가 가져서 뭘 어쩌겠다는 게야. 그 어른도 그렇지. 돌아가실 날을 얼마 안 남겨놓고 노망이 나셨던가. 그 애를 보자고 하신 것만도 회개하거늘 이 철딱선이 없는 것한테 그의 얘기를 하실 건 또 뭐고 징표까지 전하실 건 또 뭔가. 외삼촌 댁이 한숨을 쉬면서 담뱃대로 두어 번 재떨이 모서리를 치고 나서 들어놓았다. 나란히 눕게 되자 태임이가 한결 가라앉은 소리로 물었다. 태남이 아버지란 사람이 여기 왔으시니까. 오다마다. 상전한테 애까지 갖게 한 배짱이니 그 행패가 오죽했겠냐. 상전이라뇨. 그럼 너도 본 적이 있을걸. 어렸을 땐 곧잘 그 넓적한 등에 업히곤 했지. 제득이라고. 우리 집에서 머슴 살던. 짐승처럼 천한 무지랭이에다 너희 엄마보다 10살도 더 손아래였느니라. 외삼촌 댁의 목소리가 자근자근 매몰차졌다. 그 사람한테 어머니가 당한 걸까요? 그랬으면 좋으련만 그 녀석 말로는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 그런 녀석의 말이란 믿을 게 못 된다만. 뜻이 맞았으면 멀리 야반도주라도 할 것이지. 태임이가 씹어뱉듯이 말했다. 저쪽 계집의 말버릇 좀 보게나. 내일 모레면 시집갈 처녀가 어드럽게 그런 말을 입에 담는. 그렇게 윽박 지르고 나서 한결 숨죽은 소리로 그 녀석도 같은 소리를 하더라. 시방만 같아도 아씨를 데리고 야반도주를 하지 그런 못난 짓은 안 했을 텐데 하면서 복장을 찌으며 통곡을 하더라. 녀석이 그동안 어dim에서 뭘 하며 굴러다녔는지 아주 딴 사람이 돼서 돌아왔어. 애물이 명은 실겨가지고. 딴 사람이 됐다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던가요. 그렇기나 하면 좋게. 소문으로는 동학군이 됐다더니 제 말로는 철길을 까는 데서 막노동을 했다는데 행색이 거렁뱅이보다 좀 날까 말까 하더라. 그 주제에 뭘 믿고 그러는지 도무지 겁나는 게 읍시굴더라. 그때만 해도 법이 무서워서 혼자 도망을 쳤지만 지금 세상만 같아도 안 그랬을 거라는 게 무슨 소린지. 세상이 달라졌단 소리겠죠. 달라진 건 그 녀석 눈빛이더라. 상전을 바로 쳐다본 적이 없는 순하디순한 눈빛이 어찌 그리 고약하게 변했는지. 그 핏발선 눈을 똑바로 뜨고 제 자식이라도 내놓으라고 지랄을 하는데 내가 10년은 감수했을라. 죄송합니다, 외숙모. 또 그 사람이 그렇게 나와도 태남이 있는 곳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건 장담 못해. 내가 뭐 그 녀석이 무서워서 말 안 한 줄 아는. 그 아이 전정을 생각해서 말을 안 했는데 그 아이 때문에 내 팔자 망칠까봐 차라리 그 녀석한테 내줄까도 싶다. 외숙모, 그 녀석한테 내주기 싫거든 넌 모르는 척해라. 시집가서 내 자식 놓고 사노라면 그 앤 저절로 그 집 자식 될 텐데 무슨 걱정이야. 여지껏도 그래왔지만 제 자식처럼 잘 기르고 있고 그 아이 덕으로 먹고 살만해졌다는 은공 모를 사람들도 아냐. 아무려면 그 녀석이 철길 노동판으로 끌고 다니는 것만 못하겠는. 외숙모, 소원이에요. 그 아이를 한 번만 보게 해줘요. 네, 외숙모. 어쩌면 그 고집은 너희 할아버님 고집하고 똑같는. 그 아이는 또 뭐가 되려고 세상에 떨어질 때는 반겨주는 이는커녕 맨살을 가릴 헝겊조각 하나 베푸는 이가 없더니만 뒤늦게 피부치 행세하고 나서는 것들은 이리 많을꼬.
다음날 두 사람은 죄 지은 것도 없이 남의 눈을 피해 앞서거니 뒤서거니 동구 밖을 나서서 샛말로 행했다. 마침 태남이는 집에 없었다. 한참 장난이 심할 나이니 나가 노는 게 당연하련만 베스방댁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두 손을 연방 부비며 버선볼을 대고 있던 큰 딸년을 눈짓으로 내보냈다. 수인사를 나눌 동안도 안 돼 딸애는 팽이와 팽이채를 든 태남이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 아이는 관옥 같지 않았다. 누런 코를 흘리고 있었다. 손등은 몹시 터 있었다. 태임에게 있어서 관옥 같다는 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무고하고 가장 늠름한 남자아이의 추상이었다. 거기 탐닉해 구체적으로 그 아이의 모습을 그려볼 겨를이 없었다. 같이 따라 들어와 삥 둘러선 그 또래보다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은 그 아이의 손을 태임이는 억지로 끌어당겼다. 손등은 난도질해 놓은 것처럼 터 있었고 손가락엔 칼로 벤 자국이 아직도 싱싱했다. 팽이를 깎다가 성들이 깎아준데도 막무가내로 제가 깎더니만 베스방댁이 더욱 몸둘 바를 모르며 이렇게 변명을 했다. 아이들은 그래야 한다네. 몸성 안에는 들어앉았지도 않으려니와 손을 잠시도 가만두지 않는다네. 외삼촌 댁이 이렇게 베서방댁과 태남이를 아울러 역성을 들었다. 태임이는 그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이는 순순히 품 안으로 들어왔다. 아이는 관옥 같지 않았다. 그러나 숨결은 건강하고 몸은 실하고 따뜻하고 냄새는 구수했다. 관옥 같은 것보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다. 그럴 작정은 아니었지만 태임이는 속으로 새로운 집착이 꿈틀대는 걸 느꼈다. 아마 본인보다도 먼저 외삼촌 댁이 그걸 눈치챈 듯했다. 나가 놀아라, 휘딱. 이렇게 눈을 부라려 아이를 떼어내고 나서 어서 가자고 태임이를 잡아 일으켰다. 이렇게 가시면 어쩌자니까. 곧 더운 김심을 짓겠습니다요. 베스방댁이 어쩔 줄을 몰랐다. 김심은 무슨, 일 없네. 그럼 따로 허실 말씀이라도. 헐 말도 없네. 외삼촌 댁이 버럭 역정을 냈다.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영문을 몰라 베스방댁은 한층 우두망찰했지만 태임이는 그게 자신에 대한 간접적인 함구령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베스방댁은 대문 밖까지 배웅을 나왔어도 연방 손을 부비고 고개를 조아려 죄인 신용을 했다. 그러나 태임이를 곁눈질하는 눈길은 어수룩하지 않았다. 선녀가 하강한 것처럼 어여쁘고 향기롭고 귀티나는 저 처녀는 어디 사는 누구이며 태남이와는 어떻게 되는 사이이며 장차 자기에게 이가 될지 해가 될지를 한꺼번에 꿰뚫어 보고 싶은 갈망으로 제법 날카롭기까지 했다. 외삼촌 댁은 황급히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서면서 태임이의 등을 밀었다. 괜한 걸음 했나 보다. 저 음흉한 여편네가 무슨 눈치라도 채면 어드럭커는 털어낼 수 있는 거라면 헐헐 털어내고 싶도록 베서방댁의 눈길이 싫어서 외삼촌 댁은 도망치듯 걸음을 재촉했다. 겨울 들판은 쓸쓸하고 바람이 찼다. 태임이는 장옥 깃을 콧밑에다 움켜잡고 눈만 내놓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호기심과 겁없음과 열정과 욕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서 벌거벗은 것처럼 분방해 보였다. 세상에 망측해라. 외삼촌 댁도 흘긋 태임이를 돌아보고 나서 놀란 듯이 이렇게 중얼거렸지만 벌거벗은 눈빛을 가릴 만한 의복이 있을 것 같지 않아서 괜히 가슴만 두방망이질을 했다. 한 손에 썰매를 든 아이가 울면서 마을 쪽으로 가고 있었다. 바짓가랑이가 홈빡 젖어 있었다. 논의 얼음판이 깨져 물이 빠진 듯 했다. 그러나 딴 아이들은 신나게 썰매를 타고 있었고 얼음판은 매끄럽고 단단해 보였다. 빙판에도 숨구멍이 있느니라. 저 아이도 필시 숨구멍에 빠졌을 게다. 재수가 나쁘면 한겨울에도 숨구멍에 빠진다지만 입춘도 지났으니 지금쯤은 아마 숨구멍이 맷방석만큼 자라서 성난 황소처럼 더운 김을 뿜을라.
외삼촌 댁이 엉덩이까지 젖은 아이를 돌아보며 말했다. 논의 숨구멍은 그렇다 치고 밭의 숨구멍은 어떻게 생겼는지 겨우내 내린 눈이 고랑에만 남고 기름진 검은 둔덕은 드러나서 멀리서 보면 큰 집의 규박골처럼 보였다. 가슴 설레이게 따뜻한 풍경이었다. 봄엔 시집간다. 식구가 생긴다. 태임이의 지난 겨울을 그토록 찬란하게 했던 봄의 예감은 이제 현실이었다. 성난듯이 혼자서 앞서가던 외삼촌 댁이 쇳골을 거진 다 와서 딴 길로 접어들었다. 길을 잘못 알았을 리도 없거니와 그 뒷모습에 나타난 성깔이 심상치 않아서 태임이는 감히 그 연유도 묻지 못하고 뒤따랐다. 외딴 길은 오랫동안 사람이 안 다닌 듯 겨우 흔적만 남아 있었고 그 흔적조차 갈수록 희미해졌다. 그러나 외삼촌 댁의 걸음걸이엔 망설임이 없었다. 저만치 삼태기처럼 산에 안긴 작은 평지와 거기다 쓰러져가는 외딴 집이 보였다. 사람이 살고 있을 것 같지 않은 그 집으로 곧장 가고 있다는 게 태임이를 긴장시켰다. 가까워질수록 폐가가 된 지 오래라는 게 나타났다. 살인문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외삼촌 댁은 빗장 걸린 소술대문이라도 만난 것처럼 잠시 주눅든 신용을 했다. 여기가 어디매니까? 태임이가 떨리는 소리로 물었다. 느엠이 몸푼 데다. 외삼촌 댁이 획 돌아서면서 앙칼지게 말했다. 외삼촌 댁은 목소리뿐 아니라 얼굴도 딴 사람이 되어 있었다. 독한 결심이 흔들릴세라 다져먹은 마음 때문에 모질게 굳어 있었다. 예. 태임이가 두어 걸음 물러서면서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외삼촌 댁은 마른 풀을 헤치고 기우뚱 처진 추녀 끝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봉당 쪽으로 아궁이처럼 음산하게 뚫린 방문을 통해 그 안을 살펴보는 외삼촌 댁의 뒷모습엔 두려워하는 티가 역력했다. 되레 태임이가 언제 놀랐더냐 싶게 침착하고 당찬 얼굴로 외삼촌 댁의 어깨 너머로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애초부터 반자 없이 석가래가 드러난 천정은 군데군데 내려앉아 하늘이 보이고 내 기둥이 온전히 서 있는 구석마다 층층이 쳐놓은 거미줄은 어찌나 두텁고 새까만지 무수한 박쥐들이 나래를 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외딴 집이건만 쓸만한 건 구제까지 퍼간 듯 내려앉은 구들장을 드러낸 자국이 여우굴처럼 개기스러웠다. 그때만 해도 이닥지는 않더니만 그동안에 더 흉해졌구나. 외삼촌 댁은 제풀에 몸서리를 치면서 태임이가 놀랄까봐 이렇게 위로하고 눈쳐주려고 했지만 장옷을 잠깐 벗은 태임이의 표정은 담담했다. 해맑고 반듯하여 걸핏하면 우수가 어리기도 잘하던 이마도 다만 닦아놓은 것처럼 매끄럽고 정결할 뿐이었다. 외삼촌 댁은 불현듯 모질게 먹은 마음을 돌이키면서 냉랭하게 말했다. 개 안거라. 잠깐 쉬었다 가자꾸나. 부엌 앞에 받침대 없이 뒹구는 긴 돌 위에 외삼촌 댁이 먼저 엉덩이를 붙였지만 태임이는 왼손에 장옷을 접어 걸친 채 도도하게 서 있었다. 뺨이 파리끼한 게 그녀의 도도함을 한층 서슬푸르게 했다. 여기가 바로 느엠이 몸푼 집이다. 지금보다는 덜 퇴락했다 해도 구들장이 성하게 붙어있고 하늘이 안 보였다 뿐 흉흉하긴 마찬가지였느니라. 여자가 애를 비르질 때 어드럭타는 건 너도 겪어보진 못했지만 듣기는 했을라. 여북해야 휘어잡은 문지방이 물렁물렁해지고 하늘이 돈짝만해져야 애가 애미 몸을 빠져나온다지 않던. 종년이도 몸을 풀 눈치가 보이면 산발하지 할 만한 일을 딸려서 단 사흘이라도 말미를 주는 게 인지상정인데 너희 애미는 새골서 여기까지 줄창 걸어오면서 애를 비르졌으니 그 고초가 어드랬겠는. 사람도 아니었다. 짐승이었지. 짐승처럼 흙을 우벼파며 그 태남인지 뭔지 아는 애물을 쏟아놓았단다. 알아듣겠는. 내가 왜 이렇게 모진 푸념을 하는지. 그 자석은 태어날 때부터 애물이었어. 곧 저의 애미를 잡아먹은 걸 보고도 그걸 모르겠는.
너희 애미가 그 녀석을 쏟아놓고 먹은 척국밥이 뭔 줄 아는. 이 집에 남아있던 구정물만도 못한 간장을 맹물에 타서 겨우 이방과 장자를 죽였어. 이거사. 짐승만도 못하고 짐승보다 모진 목숨이었지. 그렇게 낳은 제 자식을 저단번 못 물려보고 진자리에서 떼어버린 너희 애미 속이 오죽했겠는. 그러고도 전시집 맏며느리 자리를 지키려 했지만 그게 어디 될 뻔이나 한 소리냐. 여자가 정조를 잃으면 죽을 길밖에 없는 게야. 너희 애미가 기어코 그렇게 된 걸 보고도 인연 어쩌자고 그 애물을 이제 와서 아는 척을 하고 나서길. 입이 과히 무겁다고 할 수 없는 이 외숙모도 그 애물에 대해서만은 여지껏 누구한테 단 한마디라도 발설한 적이 있는 줄 아는. 내 그 자식을 진자리에서 없애지 못한 게 두고두고 후회가 돼서 그 자식 일을 죽자구나 입에 담지 않는 걸로 뒤늦게나마 그 자식을 없이하려 했거늘 내년이 내일 모레면 시집갈려니 무슨 못된 귀신이 붙었길래 난데없이 그 자식 일을 이르짓길. 나만 말존조 안 하면 그 자식은 이 세상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려니 했는데 그 늙은이가 망령이 들어도 더럽게 들었지. 어쩌자고 그 애물리를 내년한테 발설을 하고 죽었더란 말이냐. 발설을 한 것도 망측한데 뭐 어드래. 심표를 전하고 앞날을 당부했다고. 내년도 내년이지. 그까지 심표 찢어버리면 그 자식은 베서방네 자식이 돼서 무탈하게 자랄 테고 내년 팔자도 필 텐데 왜 그걸 몰라. 이 답답한 년아. 외삼촌 댁의 푸념은 봇물이 터진 것처럼 걸찍하고 거침이 없었다. 불고 쓴 듯이 궁색한 집으로 시집와 고생하다가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를 전처만내 맏며느리로 시집 보내고 비로소 밥술이나 먹게 되고 계속해서 가세가 늘어났으니만큼 그 시누이와 전시댁을 우러러 받드는 건 소시적부터 그녀 몸에 배어 있었다. 아무리 조카딸이라고 해도 전시댁 딸인 태임이한테 연자를 놓는다는 건 상상도 못해본 짓이었다. 할 때는 시원했지만 하고 나니 하극상이라도 한 것처럼 찜찜한 바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태임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 괴었다. 그걸 떨구지 않으려고 고개를 도도하게 세우고 가슴을 펴면서 중얼거렸다. 가엾어라. 누구라? 태남이지 누구 계시니까. 제 동생 말이에요. 앞으로는 아무도 그 애를 가엾어하지 못하게 기를 거예요. 그 앤 지금도 잘 자라고 있어, 이거사. 지금 누구라 그 애를 불쌍해한다고 그러는. 할아버지는 그 애가 관옥 같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아이는 관옥 같지 않았어요. 그 앤 제가 길러야 돼요. 두고 보세요. 관옥 같은 선비로 키울 테니. 그 늙은이가 미쳤군. 노망도 아니야. 미친 개지. 그 늙은인 그 아이를 변변히 눈여겨본 적도 없단다. 거짓말 마세요, 외숙모. 할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는 관옥 같더라. 한눈에 들썽 부르더라. 내가 잘 거두고 가르쳐라 하고요. 외삼촌 댁은 입만 쫑긋하다 말았다.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히기도 했지만 태임이의 훤출하고 자신만만한 태도에 압도되어 서이기도 했다. 천천만 영감이 태남이를 변변히 눈여겨본 일이 없다는 건 사실이었다. 외삼촌 댁은 전영감과 태남이가 첫 대면하던 광경을 지금까지도 잊지 못했다. 저녁 나절에 누추한 시골집 방구석은 겨우 어른아이나 분별할 만큼 침침했건만 전영감은 굳이 등잔불을 못 켜게 하고 아이를 보았다. 전영감이 어떤 눈으로 그 아이를 보았는지 그녀는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다만 그 심중을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렸다. 앙하로다. 외삼촌 댁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지만 태임이는 알아듣지 못했다. 박승재는 종상이 뒤를 쫄래쫄래 따라서 종로에서 배우계까지 오는 동안 심사가 편치 못했으나 용케 참아냈다. 승재는 종상이에 비해 성미가 너그럽지 못하고 보기보다 훨씬 교만한 마음을 가시처럼 품고 있었다. 나이도 종상이보다 한 살을 위었고 15세 관례와 혼례를 겸하여 취한 아내가 있었다.
그러나 겉보기에 두 사람은 매우 비슷했다. 사고 무친하고 적빈하여 종상이는 닥터스톤 내서 일하며 학비와 숙식을 해결했고 승재는 연상의 아내의 바느질 품팔이로 근근히 먹고 살고 공부도 했다. 또 둘 다 그런 처지가 되레 빛나는 장래를 약속하는 것처럼 돋보일 만큼 공부를 썩 잘해 스승의 촉망과 친구들의 선망을 독차지했고 제 아무리 남루를 걸쳐도 축낼 수 없는 혼출한 몸매와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재주에 있어서나 외양에 있어서나 서로 팽팽한 맞수임에도 우위가 돈독하고 비록 한쪽이 없는 자리에서도 한쪽을 헐뜯거나 허투루 말하는 일이 서로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은 더욱 그들의 사람됨을 칭송했다. 그런 사이니만큼 종상이가 긴히 부탁할 말이 있다고 청해서 끌고 다니면서 마냥 딴 볼일만 본다고 승재가 그렇게 탓할 입장이 못됐다. 그러나 종상이에겐 따르는 친구가 많은데 비해 승재에겐 종상이 외엔 마음을 주는 친구가 없듯이 겉보기보다 괴팍한 데가 많았다. 알게 모르게 종상이 쪽에서 져주기도 하고 손이 사람 대접에 깍듯한 걸 승재는 당연한 권리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종상이가 기웃대거나 들어갔다 나오는 데는 포목전이었다. 승재는 따라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기다리기만 했고 종상이는 번번이 빈손으로 나왔다. 승재는 포목전 같은데 생전 들어가 본 일도 기웃거려 본 일도 없거니와 변변치 못한 거강꾼처럼 허튼 수작에 헛걸음이나 치고 다니는 친구를 마냥 따라다녀야 한다는 게 심히 못마땅했고 자존심이 상했다. 이게 무슨 꼴이람. 그의 옹졸한 마음엔 이미 짚히는 자격지심이 있어서 더욱 부하가 났지만 그 짚히는 것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따라다니고 있었다. 배우계 쪽으로 갈수록 포목전은 수요가 줄고 규모도 작아졌다. 어느 허술한 포목전에서 오래 지체하더니 종상이가 마침내 홍보에 싼 걸 옆구리에 끼고 나왔다. 목놓치 칼도 몇 푼 남기기가 이렇게 힘들구먼.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렸다. 난 안 가겠네. 목놓집이고 할 말이고 다 이롭네. 승재가 버럭 역정을 내면서 발길을 돌리려고 했다. 기니 할 말이 있으니 어느 목놓집에 가서 술이나 한잔하자고 할 때만 해도 설마 술 살 돈도 없어서 남의 심부름을 해주고 거기서 몇 푼을 떼려고 할 줄은 짐작도 못했었다. 술 아니라 밥을 몇 끼 주렸기로서니 승재로선 차마 못할 짓이었다. 아니 왜 그래 형? 내가 뭘 잘못했게? 남의 물건값을 속여서 떼먹은 돈으로 술을 사겠다고. 내가 그런 치사한 술을 넙죽넙죽 받아먹을 줄 알았던가. 종상이는 양반은 얼어죽어도 겹불은 안 쬐다 이거지 하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나오는 걸 참느라 짙은 눈썹이 꿈틀댔다. 그는 애써 온화한 목소리로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휘적휘적 앞장섰다. 종상이의 진국스러운 태도에 끌려 꼼짝없이 뒤따르면서 승재는 자신의 조급하고 천박한 상상력에 열등감 같은 걸 느꼈다. 종상이는 청계천 쪽으로 꺾어 들어가 개천을 끼고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지 알만했다. 개천가에 그의 단골 목로집이 있다고 했다. 안주는 간편한 거 몇 가지밖에 없었으나 맛깔스럽고 술사발이 유난히 큰 집이었다. 늙도 젊도 않은 주모는 종상이만 보면 괜히 좋아서 얼레발을 치면서 여념집 어머니가 아들의 친구에게나 대접함직한 찌개를 끓여주기도 하는 집이었다. 개천가 실버들까지의 연두빛이 연연하고 개천에서 아낙네들이 두드리는 빨래 방망이 소리가 방정 맞고도 흥겨웠다. 이 단순하고 평화로운 풍경이 그들이 한양에서 같이 보고 들은 어떤 소요나 불안, 외세의 각축, 세도의 문란보다 더 이 나라가 장차 어찌 되려나 하는 우국의 충정을 건드렸다. 그들은 둘 다 출중한 인물됨에 비해 가세는 비난한 사람 특유의 과민한 자존심 때문에 겉보기보다는 편안한 사이가 못됐다. 만약 시국을 보는 눈이나 비분관계하는 마음이나마 서로 잘 맞지 않았다면
오래가기 어려운 사이였다. 그들은 거의 동시에 더운 한숨을 쉬면서 마주보았다.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운명과 주체할 수 없는 자신의 야망에 대한 우울한 예감이 번뜩이며 서로 맞부딪혔다. 자네 정말 낙향할 건가? 승재가 다급하게 물었다. 곧 헤어지게 된다는 이별의 아쉬움에 승재는 몸을 떨었다. 그에 비해 종상이는 한결 능청스러웠다. 낙향은 무슨, 내가 언제적 서울 사람이었다고. 형, 이걸 보고도 못 믿겠소. 형은 참 눈치도 없소. 종상이는 홍보에 싼 걸 흔들어 보이면서 짐지 수선을 떨었다. 승재가 미처 그의 말뜻을 알아듣기도 전에 그는 단골 목로집으로 들어섰다. 목로는 비어 있었고 곧 주모가 방에서 집신을 거꾸로 끌며 나왔다. 콧구멍을 벌름대며 수다를 떨고 싶어하는 주모에게 종상은 얼른 술과 안주를 시키고 대면대면하게 굴었다. 머쓱해진 주모가 우선 막걸리를 큼지막한 사발에다 가득히 붓고 군내나는 묵은 김치 부시기를 갖다 놓고 나서 요란한 도마 소리를 냈다. 승재는 아직도 홍보에 대해선 무관심한 채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했다. 우리가 어려운 처지를 무릅쓰고 신학문을 배워 세계에 대한 지식이 넓어짐에 따라 개화사상에 심취하고 더 많이 더 넓게 알고 싶어 몸부림친 건 내 한 몸 편히 살고자 해서가 아니잖는가. 이 나라를 뜯어고치고 이 나라를 넘보고 망치려는 힘과 싸우고자 함이 아니었나.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달라지게 해야 하네. 승재의 말이 차츰 비분관계조로 유창해졌다. 그러나 종상이는 거기 휩쓸릴 뜻이 전혀 없는 듯 미적지근하게 말했다. 서울만 이 세상인 건 아니잖우. 낙향하는 걸 뭐라는 게 아니래도 왜 그 좋은 기회를 놓쳤냐 말이야. 1, 2등을 다투게 열심히 공부한 자네가 설마 그 기회를 잡아야겠다는 집념이 없었다고는 못할 텐데 그 고생 끝에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호락호락 남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야. 그럴 수 있는 자네의 정작 심보는 뭐야? 내가 그것 좀 알면 안 되겠나. 승재의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종상이에게 육박했다. 승재가 그 일로 그렇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걸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 일이 응어리가 되어 두 사람 사이의 의사나 정의 소통이 예전처럼 부드럽지가 못한 건 벌써부터였지만 이번처럼 격렬하고 적나라하게 따진 적은 없었다. 인중이 길어 점잖고 속 깊어 보이는 얼굴이 붕괴하니까 인중이 파르르 떨며 위로 조금 말리면서 반지 빠른 인상으로 변했다. 그 일이란 올해부터 수석 졸업생에게 일본 유학을 보내는 장학제도가 새로 생겼는데 종상이가 그 일의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영예를 안고도 별 미련 없이 그것을 거부해 차석인 승재 차지가 된 걸 말했다. 그건 졸업생 사이에 한동안 분분한 화제가 될 만큼 큰 사건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 각별한 우애는 이미 널리 알려진 거라 곧 그럴듯한 미담으로 번졌다. 친구를 위해 종상이가 일부러 양보했으리라는 추측은 악기가 안 맞는 듯 하면서도 미담으로는 안성맞춤이었다. 허나 두 사람 사이는 어색해지기 시작했다. 뜻하지 않게 종상이는 베푼 입장이 되고 승재는 염치 없이 넙죽받은 입장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특히 승재는 그 자리에 잔뜩 눈독을 들이고 면하게 전력을 다했으니만큼 차석밖에 못했을 때도 낙담이 컸지만 종상이의 양보로 구차스럽게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도 여간 굴욕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여복해야 승재 또한 그렇게나 소원하던 일본 유학을 포기하려고까지 했다. 선비는 얼어 죽어도 격불은 안 쨘다는 순전히 오기였다. 그때 종상이가 나서서 자신이 그 기회를 일부러 놓친 건 승재한테 양보하려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닥터 스톤이 미국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라 말해 승재의 열등감을 무마하고 경쟁심을 북돋웠다. 결국 그 기회는 승재의 것이 되고 미국 유학건은 종상이가 처음부터 꾸며댄 말이었는지 또는 헛된 희망으로 끝난 것인지
졸업과 동시에 귀향 준비를 하고 있었다.